저는 이자율 진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 뭐를 봐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정치권 쪽에서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정부에서 금총위에서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내리는 거를. 그래야 경기도 살고 개인도 살고 네. 뭐 PF 문제도 해결되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야, 일본에는 저렇게 강세가 되고 외국인 자금이 뭐 1조 yen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yen이 강세가 안 돼? 이렇게 혹시 의심을 가거나 의문이 가시는 분은 이제 제 말에 조금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진짜 한국 최고의 트레이더고 쉽게 만나기 어려운 트레이더, 증시각도TV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 리먼브러더스 대표 김준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설날 전에 만나 뵙고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이 오는 때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 처음에 작년도에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엔화 약세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보니까 155엔 가던 게 이제 140엔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다시 아마 일본의 이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150엔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이에 보니까는 작년도 4,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순식간에 뭐 3%, 4%대에서 뭐 2%대 초반, 이제 곧 1%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일본 중앙은행은 우리 이제 그만 이제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는 또다시 엔화 약세 기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첫 번째 변화는 뭐 변화라기보다는 일본 지진. 지진 나면서 약간 딜레이 했잖아요. 그 네거티브 이자율을 포지티브로 바꾸는 거를.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경제에도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이자율이 생각보다는 지금 빨리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예나는 지금 각국 통화 중에 제일 이자율에 민감한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의 움직임에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변동성이 많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이자율을 올리는 거, 미국 이자율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금년에 결국 이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나가 약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게 이제 큰 생각이었는데, 한 달 전의 생각이었죠. 그렇죠. 큰 생각이었는데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될 거는 같은데 미국도 뭐 이자율을 자기네들이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한 6번쯤 내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포워드 프라이싱도 벌써 3번, 4번으로 내려왔잖아요. 결국 이제 페드가 얘기하는 거하고 시장이 보는 게 같아지긴 했는데, 결국은 좀 오래 간다니까 그러면 이자율 차이가 잘 안 줄어들겠네. 그렇다면 일본이 그렇게 빨리 예나가 강세가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변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보다 빨리 내려올 거라고 생각됐지만 좀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결국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145에서 150까지 올라간 거는 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있었던 거고,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 150인데 야 140을 먼저 볼 것 같아, 160을 먼저 볼 것 같아 여쭤보시면 저는 아직도 140을 먼저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달러 엔이 좀 내려오는 쪽으로 예나가 강세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딜레이가 됐다. 지연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트레이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바뀐 거잖아요, 상황이.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머리 회전을 하실지가 정말 궁금해요. 뭐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제 생각을 했다가 보통 제가 뭐 가끔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달러 오를 것 같다, 주식 오를 것 같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핑계를 대자면 대개는 한 1주, 길어봐야 한 달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망을. 그래서 한 달 정도에 맞으면 저는 엄청 해피해요. 그리고 이미 제가 트레이딩을 강하게 한다면 돈을 벌써 벌고 나온 거예요. 반대로 했으면 분명히 터졌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이코노미스트를 막 1년 6개월을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바뀐 거는 이제 옌 쪽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제가 옌 원을 봤잖아요. 네네. 사실 달러 옌도 내려갈 거는 같은데 네. 옌 강세가 될 것 같은데 뭐 그쪽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안정적인 게 옌 원이다 오히려. 네네. 왜 그러냐면 옌 강세도 있지만 워낙 약세 기조가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방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쉽게 강세되기는 그렇죠. 어렵다. 내려갈 때 네. 많이 못 내려갈 것이다. 못 내려갈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은 맞았는데 네. 원인도 사실은 8.56에서 제가 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 건 네. 엄청 맞았는데 네, 네. 9.23까지 갔다 지금 다시 8.85, 85, 네. 89 이렇게 가는 네, 네. 거는 아까 예나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약세되니까? 예 이게 항상 약세 강세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달러인이 위로 올라가니까 원 달러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원 달러가 더 많이 올라가야 이제 이분이죠. 옌 원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놀란 거는 한국은행이 1,340원의 개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레벨이 낮아요. 아, 1,450원이 아니고 40원. 예. 예전에는 한 50원쯤 있었잖아요. 50원에도 하고 60원에도 갔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강하게 1,340원 이상은 거의 꼴을 못 보고 있거든요. 네네. 보시면 원달러 그 그래프 보시면 1,440원에 그냥 계속 막혀 있어요.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개입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비교적 저번에 저는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행이 요번에 올라갈 때도 과연 막을까 그랬는데 반대로 아주 강하게 막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바로 금통위가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한국의 금통위가 있었는데 동결을 해요. 3.5% 동결. 동결을 하는 이유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겠죠. 사실은 상황들 보면 이자를 내려야죠. 저는 이자를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요. 상황적으로 내려야 하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건 무서워서. 예, 뭐 때문에 못 내리는 거죠? 환보다는 저는 부동산 같아요. 아, 그렇죠. 두 개 다 있죠. 예,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니까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오르면 이게 큰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늘잖아요. 부채가 또다시 부스팅이 되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맞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부채 얘기 먼저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자를 낮추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시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면 또 주택에 대한 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좋지 않다. 이런 논리인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부는 뭐 자영업자는 사업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또 일부는 정말 집을 사기 위한 그렇죠. 것이고.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보통 주택자금 대출이 늘어나면 집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다 어렵잖아요. 특별히 자영업자는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러면 내가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이유는 생활비예요. 그런데 돈을 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주택자금 대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자금 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하고만 이렇게 연관해서 제한해서 보는 건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돈이 모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율을 올려도 돈이 모자란 사람은 돈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빌리는 돈 양이 커지고 적은 거를 지금 걱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자율을 올리든 내리든 간에 빌려야 됐으면 빌려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옛날보다 강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자율을 내린다고 해서 주택을 많이 자극할 것도 아니고 이자율을 어느 정도 내려줘서 그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소비가 은근히 진짜 나빠요, 우리가요. 많이 나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어떤 식으로든지 제어하지 않으면 제가 보는 고삐가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든 뭐 주택 매입 자금이든 그런 용대로 빌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리는 것 같거든요. 뭐 자영업자는 뭐 명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게 물론 섞여 있는 건데 예전보다 그런 포지션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조금 이자율을 내리더라도 지금 걱정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총선도 있고 이게 뭐 저번 총선 아니면 저번 대선에서 이게 집값 잘못해서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지금 양반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게 생각이 있으니까 중요했다고 생각 너무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이자율 진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 뭐를 봐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권 쪽에서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정부에서 금총위에서 이자 올리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내리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을 내릴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환율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죠. 즉 그런 쪽으로 가서 강하게 막은 것이 아닌가. 저는 왜 저렇게 강하게 막는지 사실 뭐 제가 포지션이 그쪽에 있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놀랐어요. 왜 1340원에 전 난리지? 너무 강하게 막으니까. 이창용 총재가 딴 건 몰라도 자기 임기 중에 부채 비율은 줄이고 그 기준점이 GDP 100% 이하예요.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일종의 뭐랄까 그 당면 과제, 지상 과제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상당히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니까 그걸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인 그런데 그것도 그냥 반대쪽 의견을 좀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든 경제 발전을 하고 그로스를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빌려야 돼요. 미국은 기업이 빌리고요. 일본은 정부가 빌리고요. 한국은 개인이 빌리죠. 가게가 빌리는 거예요. 가게, 기업, 정부가 빌리는 건데 우리는 가게가 빌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부채가 딴 데보다 낮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부채도 딴 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가게가 높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만 보면 전 세계 1등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1등인 것만 자꾸 볼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봐서 나라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도 봐야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면 이게 헷갈리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토론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 총량 기준으로 부채를 외국하고 기업, 정부, 가계의 부채를 통합으로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부채를 많이 짓는 거는 뭐 경제 밸런스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봐요.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근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가계 부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전담이라. 실수를 했네 제가. 네네. 전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 우리 김진성 대표님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가계 부채는 그 뭐랄까 그 어떤 안정감을 떨어뜨리니까 이거를 정부가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균형 재정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받으니까 그럼 가계대출을 받아줄 세력이 없으니 이게 되게 밸런스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재정도 좋고 기업의 안정성도 좋고 가계부채 낮추는 것도 다 좋아요. 하나씩 보면. 근데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기업 쪽은 지금 계속 부채를 늘리지는 않잖아요. 사실 기업에서 부채를 늘어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식 모델로. 근데 그런 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기업은 제껴놓는다고 치면 정부하고 가계를 보면 정부, 가계 둘 중에 한 명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도 안 하고 개인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면 이자율을 많이 높이지 않더라도 상당히 누르는 효과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내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자율 진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기도 살고 개인도 살고 뭐 PF 문제도 해결되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내리면 환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거꾸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환율을 막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환율을 잡아놔야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금리를 내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못 내리는 거면 환을 잡아놓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강하게 좀 낮은 레벨에서 개입이 나왔다.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김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그거네. 부동산이 역시 제일 큰 문제가 맞긴 맞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엔화의 약세가 미친 듯하고 885원이면 네. 역대급 약세잖아요. 네. 원화하고 비교해보면. 네.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한 1,450원 가서 원엔 환율 뭐 950원 해도 사실 과거 역사 평균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의 뭐 수출 경쟁력은 조금 더 개선이 될 네. 가능성은 있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또 다시 지금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래자들의 생각이 주택 거래자들의 생각이 기회만 오면 난 땡긴다. 그거보다도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정부가 집값이 진짜 아파트 값이 1%만 오르면 총선에서 지지율이 한 뭐 몇 %씩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전체 경기를 붙잡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또 집값 오르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까지 다 포기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판단만 해보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그렇게 강하게 판단하는 거는 이자율하고 관계가 있고 이 스탠스는 앞으로 한두 달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원옌, 그러니까 옌, 롱, 원, 숏을 갔던 거를 최근에 그냥 원화 쪽은 잘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둘 다 내려간다 그러면 원옌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덜컹덜컹 하니까 그럼 원옌이 더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확률이 반반인 달러 옌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이거는 확률이 한쪽이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는 잘라버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옌만 숏을 가고 있거든요. 달러 옌 숏 가는 것도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 제 생각처럼 딜레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일본이 그동안 계속 누려온 이런 옌 약세에 의한 모든 것을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152, 155까지는 일본이 거의 못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달러 옌을 저도 롱 갖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이게 뭐 모든 상황이 펀더멘털이 이런데 예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골드만삭스도 165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뭐를 저는 아까 트레이더 관점에서 자꾸 물으셨으니까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트레이딩에서 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가기는 좀 겁나는 게 개입이죠.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보니까 이자율 쪽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외환을 건드리잖아요. 일본은 이자율 쪽을 워낙 못 건드린다 보니까 일본의 정책 수단은 거의 외환시장 개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나오면 본때를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22년 10월에 152까지 갔다가 150대 나왔을 때 147, 8에서 나왔거든요. 걔들 하루 만에 137만 맞아요. 137 기억납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10에는 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운 좋으면 거기 로또가 맞아버리는 거죠. 쟤들이 빼주면. 그런 거를 저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트레이더들이 생각하니까 잘 못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 겨우 10엔 빠져가지고 그게 무슨 뭐 투자의 대상이 되냐? 150엔 하던 게 135, 뭐 7엔 가면 13엔 빠지는 건데 7%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일반인들을 위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크고 1년 장사잖아요. 7%면요. 그냥 퍼센트로 7%예요. 7%면 물론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하면 하루에도 10%씩 움직이지만 1년의 트레이딩에서 돈 보통 얼마 벌고 싶습니까? 보통 뭐 이자율이 5%면 한 10% 벌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 난리치는 헤지펀드도 20%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7%를 며칠 만에 버는 건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7%면 엄청난 거죠. 그럼 연한선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 정도 해서 한 달에 7% 갖고 왔다면 그러면 11달은 거의 놀아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그거 뭐 예를 들어 내 돈 100만 원, 내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7% 먹으면 100만 원이면 7만 원이고 내가 그걸로 뭘 할 건데 1000만 원 하면 70만 원인데 그게 어떻게 1년 장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옵션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네.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얼마나 이제 벌고 싶으냐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포지션 리밋을 정할 때도 똑같아요. 네. 내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저도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딜링룸에 있을 때 새로운 딜러들이 들어오면 저 친구한테 포지션 리밋, 그러니까 얼마나치 뭐 주식을 사면 주식을 얼마나치까지 살 수 있게 하는 리밋을 얼마를 줘야 하는 거를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똘똘하지만 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한테 큰 돈을 줬다가 좀 적게 줘야죠.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죠. 그 선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선물이 현물보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내가 만일에 선물을 하게 되면 현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가 200만 원 하고 싶어도 난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해. 근데 선물을 하면 내가 100만 원 갖고도 1000만 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못 믿어. 자기만 믿을 수 있으면 선물이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들도 자기는 못 믿는군요. 저도 못 믿죠. 네, 못 믿어요. 최소한 준 거 갖고 자기를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리밋을 100을 받으면 100은 맥시마이즈 하니까 그러니까 제 윗사람이 나를 100으로 막아줘야죠. 나를 1000을 주면 이제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정하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런 거 정할 때 시작하던 첫 번째가 있어요. 뭐 하나가 있어야 쭉 정해지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네. 감내할 수 있는 뭐 그거, 나의 돈의 재산 상태, 뭐 그 사람의 성향 아까처럼 무식하게 하는 사람하고 살살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답을 말씀드리면요 버젯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벌고 싶으냐요. 내가 물론 내가 얼마나 벌고 싶냐는 내 돈에 딸려 있겠지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주식 트레이딩을 해서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예요. 쭉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금년에 1억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산수가 쭉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벌고 싶다고 해도 이거 일반인들이 많이 보시는 거니까 나 1000만 원 갖고 근데 1억 벌고 싶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선 1억을 벌고 싶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1년에 내가 1억을 번다고 생각하면 1억을 손해 볼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1억을 금년에 투자를 해서 벌겠다. 그러면 내가 1억을 터질 가능성이 한 절반쯤 있구나. 그러면 내가 1억 터지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터져도 내가 인생이 끝나진 않아. 그러면 나의 목표를 1000만 원 정도 하고 물론 비율이 1대1은 아니지만 나는 2천만 원까지는 버텨볼 수 있는데 이상은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2억 원을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2억 원에 맞춰가지고 모든 리밋을 정한다면 그 사람이 아주 인생이 아주 끝장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정하고 먼저 버젯을 정하면 정하고 거기서 이제 손실 규모가 나오고 손실 규모가 나오면 이제 리밋이 쭉 나오면 리밋이 나오고 나면 내가 주식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살 수 있어. 그러면 그걸 현물로 사지 않고 선물로 해서 살 거야. 왜 그러냐면 선물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인데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건데 현물로 사면 내가 돈이 어차피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선물로 사면 1억 원까지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어서 이제 못하는 것인데 어쨌든 뭐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주식 투자를 하든 무슨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본인이 정해야 될 거는 내가 얼마를 벌고 싶냐 이 시장에서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니 뭐 주식 뭐 7% 오른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그거는 본인의 목표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분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1년에 100%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많은 주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나가 7%가 오르면 그게 뭐 큰 일이냐 하겠지만 보통 어셋 매니지먼트들은 이자율 대비 한 두세 배?
두세 배까지 안 하죠. 요즘 이자율이 5%면 보통 어셋 매니지먼트는 글쎄요 10%면 해피하지 않나요? 두 배? 두 배 정도? 이자율이 2%일 때는 한 5%? 그 정도를 보통 롱텀으로 하는 데들은 그 정도 하는 것이고 그 무식하다는 헤지펀드도 20% 넘지 않아요. 예, 보통 헤지펀드의 보통 타겟이 20%고 그리고 IB도 대개 20%입니다. IB가? IB가 예, ROE 20%니까 뭐 물론 트레이딩은 조금 더 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ROE가 20% 정도거든요. 자기 원금 대비 자본 대비 20%가 타겟이고 사실 20%를 장기적으로 하긴 상당히 어렵죠. 힘들죠.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7%면 엄청난 거죠. 제가 달러엔 운 좋게 들고 있었다가 BOJ가 개입해가지고 7% 빠지면 거의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그 해는 뭐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일부만을 투자하다가 그렇게 재미를 보고 나면 마음이 움직여요. 아 이거 되는 거다 이러면서 야 이거 내가 1,000만 원이 아니고 내 돈 갖고 있었던 거 1억으로 했으면은 700만 원이면 쏠쏠하고 아씨 여기저기 땡겨와서 한 5억으로 했으면은 3,500만 원이면 어유 내 1년 내 개인 용돈 나오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제 변동성이 많은 거에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뜻은 절대 아닌데요. 저도 변동성 많은 거 좋아해요. 안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산뜻하고 좋죠.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쪽 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밖에 안 움직이고 이거는 하루에 5%를 움직여요. 그러면 이쪽 거를 할 거면 이쪽 거에 5분의 1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른쪽 거 조금밖에 안 움직이고 금액이 많이 원금이 많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 뭐 대표적인 게 외환 같은 거죠. 외환은 아무래도 주식보다 덜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선물 같은 걸 이용하면 또 레버리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하루에 1% 정도 평균 움직이는 것과 하루에 5% 움직이는 걸 하면 이쪽 거를 5분의 1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제대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해요. 나는 선물은 무서우니까 현물만 하는데 이쪽으로 하니까 1%밖에 안 움직여. 지겨워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조지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이쪽 시장보단 이쪽 시장을 내가 더 잘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냥 얘가 단순히 많이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단순히 많이 움직여서 이쪽이 좋으시다면 이쪽에 5배 레버리지를 해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5배 레버리지는 너무너무 쉬워요. 금융시장에서 15배까지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변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 변동성 때문에 뭐 자기가 잘 모르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을 잘 알면 그거 하시면 되지만 나는 뭐 조그만 스몰 캡이 더 좋다.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나는 스몰 캡을 잘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난 스몰 캡을 하겠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스몰 캡을 하는 이유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난 2차 전지 주식이 좋아. 화끈하잖아.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트레이더의 이제 원로분이 이야기하신 거는 오늘 참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념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념을 갖고 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후배들 중에서도 개념 없이 투자하는 분 많지 않았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IB처럼 트레이딩하기. 그러니까 IB에 저도 있었으니까 IB 트레이더처럼 트레이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이 돈을 잘 버니까. 뭐 저도 옛날에 잘 벌었으니까 나와서도 옛날에 나처럼만 거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없는 것이 뭔가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아주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IB 트레이더들이 무슨 진득한 정보가 솔직히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서치 페이퍼 같은 것도 좀 있고 손님에 관련된 정보도 좀 있고 뭐 좀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인터넷
워낙 좋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훌륭하신 유튜브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거의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야 내가 IB 트레이더들 때 갖고 있었던 정보에 비해서 내가 정보가 부족한 게 있나 하면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엔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 하나 모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다시 똑같이 뜨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뭐 어떤 특정 종목의 진득한 정보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정보를 일단 보면 IB에 있을 때와 지금 있을 때 정보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IB처럼 똑같이만 하면 지금도 똑같이 돈을 벌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금리 한 해에 돈을 벌고 터지고가 저는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네. 반반이면 10년 동안 돈을 벌려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네. 10번 해야 돼요. 그러면 네. 2의 10승분의 1이에요. 네. 2의 10승은 1024예요. 1024의 1이면 0.1%가 안 돼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IB 트레이더 중에 10년 동안 돈 버는 애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트레이딩하면 나도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 뭐지? 걔네들이 뭐를 잘하지 할 때 제가 그냥 정립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품에 대한 이해, 두 번째가 절제. 절제. 그러니까 리밋을 자기가 리저너블하게 정하고 거기에 따라 하는 거.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갑자기 2배로 하고 그 얘기 아세요? 돈이 누가 1억이 있었어요. 1년을 해갖고 2억이 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2배가 되면 4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8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 사람의 책임은요 무조건 빵이에요. 뭐가 빵이? 무조건 제로 되는 거예요 다시. 향후에? 예, 향후에. 그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는데 내가 운 좋게 1억을 벌었어요. 2억이 됐어요. 그럼 1억은 빼놓고 다시 1억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억으로 돌아가도 1억은 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년을 하면 이 사람이 돈 벌 가능성이 있지만 돈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돈 벌 가능성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누가 뭐 200억을 벌었다. 옵션에서 300억을 벌었다. 네. 50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 저도 옛날 닷컴 시절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분들 요즘 뭐 하나 보면 진짜 죄송한데 10명 중에 9명은 굉장히 힘드시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제 선배 중에서도 학교에 동상이 세워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압구정동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던 걸로 네. 아는데 선물 트레이더. 네.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예. 벌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200억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얘기들의 핵심은 본인이 미리 자기의 리밋을 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고 싶은 돈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정한 거를 잘 지키면서 한다. 그리고 중간에 조그만 팁은 많이 움직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덜 움직여도 내가 맞힐 수만 있다면 거기에 레버리지에서 들어가면 똑같은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절제 못하는 후배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제 못하는 후배들은 하지 말아야죠. 트레이딩 안 해도 자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절로 잘립니다. 왜냐면 리밋을 안 지키니까 그건 저절로 잘리고. 그 어떤 사람이 리밋을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이 리밋을 못 지키고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요? 예, 어떤 애는 얘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자라왔던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절제를 잘하는 애가 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절제를 안 하는 애들은 다 그만두니까요. 그건 무조건 돈을 못 버는 트레이더는 잘리지 않지만 네. 리밋을 안 지키는 건 잘리는 거니까 그냥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좀 그런데요.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좀 좋아요. 오래 가죠. 그래 소신이 없는 게 오히려 좋다. 소신이 없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제 특기가 소신 없는 거예요. 제가 예인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용감하게 예는 게 같죠. 뒤로 돌아서면 아닌가? 바로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달러 예는 샀어요. 네. 오른다고 생각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10초 있다 이게 내려요. 그럼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네.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뭐 그냥 우기면 우기는 자는 그냥 망하는 거죠. 예, 망하는 거죠. 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꾸 시장이 변하면 변화에 맞게 가는 것인데 시장이 그렇다고 매일매일 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매크로 하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작은 회사들은 내가 모르는 일이 딱 벌어지면 진짜 그렇지. 내가 알아도 그걸로 끝이지만 매크로 쪽은 뭐 일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아주 일본이 나라가 없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찬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네. 뭐 제가 말이 왔다 갔다. 아닙니다. 지금 소신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똑똑한 남자들은 투자하지 마라 하는 걸로 이게 환원이 되거든요. 저한테 오면 이 얘기야. 그래서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금융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평생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소신이 좋으신 분들은 네.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소신 없게 해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네. 절제를 하면 금융상품 금융시장에서 얼마든지 네.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한 가지 쪽을 끝까지 우겨서 나는 뭐 달러가 또 올라야 된다. 네. 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코노미스트나 그 정치가들이나 정부에서 하는 말이지. 그렇지. 당위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우리 같은 투자가들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할 거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네. 두 번째, 그렇게 안 된대. 네. 뭔가 잘못 생각했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여튼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자르지 않지만 리밋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알아서 잘린다. 이 얘기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 아니었나.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건 상관없지만 욕심을 부리는 건 정말 버려야 될 태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해볼까요? 뭐 리딩방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 잘 못 벌 것 같으니까 남의 말 듣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이 우선이다. 생존을 해야 내일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산산이 불태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리만 브라더스 한국 대표 김진성 대표님과 한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 이제 더 짚고 넘어갈 게 최근에 일본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 엔화와 더불어서 일본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벌떡 일어났고 그다음에 일본 경제도 굉장히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근데 좀 신기한 게 일본 주식이 3배나 올랐고 외국인 투자도 많아서 그런데 왜 엔화가 약세로만 갈까요? 약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이해.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만 띄워가지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최근에 또 블룸버그의 뉴스도 났고 어떤 딱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요즘은 자기네 나라 주식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주식 많이 사고 또 외국인들도 나라를 넘나들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나라의 주식을 샀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그럼 외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외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투자할 나라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주식이 10%가 올랐는데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20%가 약세가 됐어요. 통화가. 그럼 나는 네트로 결국 10% 손해를 보잖아요. 뭐 또 반대면 또 더 좋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네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이런 해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해지를 안 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해지를 하면 해지를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일본 투자 지금 또 미국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계속 뒷골이 땡기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300 좀 50원 근처에 이 돈은 워낙 약세 기존이 이게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도 강세될 테니 이게 강세가 돼갖고 미국 주식으로 먹었는데 환에서 10% 깨지면 이게 뭐가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왜냐면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해피해요. 1,100원대 1,200원대 하신 분들은 주식으로도 좀 먹었는데 환 먹어서 합산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하냐고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나라의 주식을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되게 안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그거 첫 번째 이유는 외환보다 주식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주식의 움직임이 외환 움직임보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다르겠지만 웬만한 주식들은
그 볼러틸리티 네. 이런 계산을 해보면 한 30 정도 돼요. 30 정도라는 그런 움직임, 30의 의미는 떠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지수는 뭐 15에서 20. 외환은 10보다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환의 움직임보다 달러엔이 150에서 200이 되면 얼마 움직인 거예요? 뭐 몇십 프로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인덱스가 더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네. 그냥 느껴지시잖아요. 주식 인덱스가 더 많이 움직이고 네. 개별 종목은 더 많이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환해지를 잘 안 해요. 네.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뭐 외환 뭐 몇 푼 움직인다고 이렇게 조잡을 떨어. 네네. 주식에 내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졌는데. 네. 그래 사실 안 해요. 채권 하는 사람들은 생각 따라 많이 다르죠. 내가 네. 외환에 투자하느냐, 뭐 아비트라지를 하느냐, 뭐 크레딧 리스크에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해지를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미국 베이스에 투자가요. 네. 내가 미국 베이스든 글로벌 베이스에 투자가요. 글로벌 베이스니까 아무래도 제 기본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예요. 네. 되게 펑셔널 커런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 통화가 미국 달러예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네. 제가 인도네시아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인도네시아 주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1년에 한 15%씩 뭐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주식을 사는데 이거 해지를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인도네시아가 좋다고 봤으니까 보통 이머징 마켓은 나라가 좋아지면 환율도 강세가 되죠. 네. 강세가 되면 난 좋은 거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샀다가 주식도 오르고 인도네시아 루피아 강세가 되니까 나중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팔 때 더 강하게 파니까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분인데 네네. 또 안 하는 이유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대개는 이머징 마켓의 이자율이 높아서. 더 높죠. 예. 이머징 예를 들어서 달러가 지금 5%니까 네. 5%를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5%는 사실 너무 높아서 네. 좀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달러 이자율이 5%인데 인도네시아 이자율이 10%라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인도네시아에 있는 특정 저 회사만 마음에 들어.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환율은 내가 모르겠어. 이러면 해지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달러를 가져가서 달러를 팔아서 네.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만들어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내가 나갈 때는 그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회사에서 받아서 네. 그걸로 달러를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환율을 모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시점에 그거를 사면 되겠죠, 미리.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를 팔고 1년 후에 달러를 사는 거래를 하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달러 셀앤 바이 수합이거든요. 네. 이자율 수합이라고. 이자율 수합이죠. 네. FX 포워드든 뭐라고 네. 부르든 간에 그런 걸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지 코스트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 이자율은 5%고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이자율은 10%면 네.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그 이자율 차이만큼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해지를 네. 하게 되면. 네. 그러면 5%를 내가 추가로 페이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떤 이제 결과가 생기냐면 그냥 이런 베이스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달러를 빌리는 게 아니고 나는 달러가 공짜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공짜로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해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주식이 6%가 올랐어요. 네. 그럼 저는 얼마를 버는 걸까요? 1% 1% 버는 거죠. 네. 6% 올랐지만 해지를 5%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해요. 잘 해지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해지 코스트가 항상 마이너스거든요. 네. 5%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나게 큰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안 해요. 에이씨, 인도네시아 내가 하느니 해지를 하느니 내가 누가 하겠느냐. 네네네. 예전에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해외 자금이 들어올 때 원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지하고 싶었겠죠. 네. 그렇지만 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이자율이 몇 %였어요? 25%거든요. 예. 달러 이자율 그때 뭐 2%, 3%였어요. 5%를 잡아도 20%를 해지 코스트가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을 하면
200%예요. 네. 그러면 한국의 2배, 3배가 돼도 뭐 남는 게 없다. 해지 코스트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본은 이제 상황이 그대로 거꾸로인 거예요. 일본에 가서 내가 지금 달러 베이스에 지금 미국 투자가인데 일본에 가서 달러를 팔고 그리고 일본에 1년 후에 달러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면 일본 이자율은 마이너스 0.1이고 달러는 5.5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3months forward가 제가 좀 전에 체크해봤는데 마이너스 5.6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러의 수합만 딱 하잖아요. 네. 수합만 하면 5.6%가 남아요. 네네. 그러면 예나가 생겼겠죠. 네. 그 예나를 갖고 아무 짓도 안 하면 5%예요. 5.6%가 남아요.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율이 마이너스 0.1이거든요. 네.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내가 예금을 하고 내가 돈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주식을 샀어요. 네. 뭘 사가지고 2%가 올랐어요. 그럼 나는 얼마 버는 거예요? 7%를 벌은 거죠. 7.6%.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에다가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해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머징 마켓하고는 좀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해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해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자금하고 원달러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뭐 1조어치 달러 우리나라 매수했다. 주식을 매수를 하면 달러를 팔았을 테니까 원달러가 내려가죠. 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자로는 팔았지만 1년 후짜리는 다시 샀거든요. 이건 수합이고 이렇게 네. 되면 외환에는 영향이 없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돈을 빌린 것이지 외환 거래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일본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다 해지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외환 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내피셜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 엊그저께 브룸버그 기사에 어셋 매니저들의 옌 포지션과 뭐 이런 거를 코릴레이션을 누가 또 멋지게 구해놨더라고요. 예. 보니까 진짜 대부분의 새로운 일본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다 해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일본에는 저렇게 강세가 되고 외국인 자금이 뭐 10조 옌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네. 어떻게 옌이 강세가 안 돼? 이렇게 혹시 의심을 가거나 의문이 가시는 분은 제 말에 조금 일리가 있는 거죠. 네, 네. 왜냐면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주식을 사는 외국인들은 거의 외환 해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영향을 줘. 그런데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지를 해. 예. 하는 이유는 아까 같이 야 5.6 일단 먹고 들어가는데 무슨 외환까지 해. 뭐 기본이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일이 예전에는 안 벌어지고 최근에 벌어진 거죠. 달러 이자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일본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이 강한데도 예나가 강세가 되지 않는 이유에는 이런 이유도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수합을 일반인들 딱 들으면 알기는 알겠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합을 이제 하려면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일본 주식을 사는데 나는 일본을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퓨처스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옌을 샀으니까 제가 옌을 원화로 하시는 분이면 네. 원화를 팔아서 옌을 사서 옌 주식을 샀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옌을 원을 다시 갖고 와야죠. 옌을 팔아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옌 선물을 팔면 되겠죠. 아, 1년 후짜리, 네. 1년 후짜리 선물을 네. 매도를 근데 쳐서 1년짜리 선물은 없으니까 1개월이나 3개월이니까 화는 1개월, 3개월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는데 네. 이제 선물화는 얼마든지 있는데 개인은 선물화를 못 하니까 네. 선물만 하잖아요. 네네. 선물도 쭉 있긴 한데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한 거래되는 달짜리니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롤오버를 하면 되니까. 롤오버 비용은 많이 안 나오죠? 롤오버는 그냥 이론가에 다 되죠. 어. 이론가에 되니까 네. 뭐 한 달짜리를 하나 1년짜리를 하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네. 이자율이 변하면 롤오버 코스트가 변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껌값이죠. 네. 5.6이었던 게 뭐
5.5가 되느냐 뭐 이런 네. 거고 참고로 옌 원을 하면 5.6까지 안 되죠. 그렇죠. 한국 이자율이 3%니까 3.5니까 뭐 3.6쯤 되겠죠. 네네네. 그걸로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네. 어쨌든 지금 큰 차이는 일본에 들어가는 외국인의 자금은 네.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다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글로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일본 주식을 살 때는 구태여 환해지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엊그저께 그 헤지펀드에서도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일본 주식 너무 좋아한다. 네. 그러나 나는 얘는 해지하고 들어가겠다. 그게 얘는 뭐 약자가 될까 겁내는 게 아니라 네. 해지를 하면 거기서 5.6이 또 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서 자기가 뭐 도요타를 샀어요. 네. 그게 10% 남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15.6이 남거든요. 그러면 난 일본 주식에 투자해서 15.6이 남았어요. 이렇게만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요타를 샀는데 5.6%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일본에 투자했는데 그냥 본전했어요. 네. 그 네,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제 그 환을 해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수압에서 수압 레이트를 받아 먹는 거는 네. 기관들끼리의 딜링 아닙니까?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선물도 똑같은 프라이스로 거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도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게 이론가에서 벌어지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게 이론가가 여기인데 선물이 여기나 여기서 거래되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차익을 다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선물이 이렇게 리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론가에 되는 거예요. 뭐 심심하면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계산해보나 마나 그건 이론가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투자를 해야 네. 되고 그 다양한 투자를 하는 데 드는 코스트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에 있는 뭐 애플을 사고 싶은데 내가 네. 이걸 사군 다음에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뭐 너무너무 쉽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해지를 하고 해야 할지 안 하고 할지를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서머리를 드리자면 보통은 안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좋다고 본 거니까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 커런시보다 더 이자율이 높은 커런시를 가는 경우는 보통 안 해요. 네. 해지 코스트가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네. 여기 해지 코스트라는 건 항상 마이너스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플러스가 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자율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갈 때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예. 지금은 달러를 하면 코스트가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하고 낮은 커런시로 갈 때는 뭐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글로벌 관점으로 좀 세상을 봐야 한다. 네. 정말 많이 동감이 됐는데요. 네.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규모가 그리고 이렇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글쎄요. 될까요? 뭐 저는 사이즈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체가 글로벌 아닙니까? 네. 예.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지금은 그래도 미국 회사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던 어떤 회사 하나가 네. AI에 굉장히 좋은 뭔가를 기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다가 상장을 할까요? 미국 가서 하겠죠. 네. 또 뭐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펀드의 규모는 뭐 그냥 세계 전체 규모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분들도 그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그냥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하는 것도 한국 주식만을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앞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익률을 보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지 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하자면 제가 사이즈는 알 수 없지만 뭐 모든 사람이 이제는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고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그다음에 계란이 먼저인지 뭐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가면 더 높은
리퀴디티가 있어서 들어오니까 또 회사 좋은 회사는 글로 가고 네. 좋은 회사 거기 있으니까 또 투자가 글로 되고 네. 그래서 거기가 중심으로 되지만 그럼 미국에서 되니까 모든 게 달러 베이스로 되겠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미국의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간 네. 거지 커런시가 꼭 US 달러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네. 다들 해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다른 외환 시장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환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마치 기관들만 하는 거래인 것처럼 됐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네. 뭐 예를 들어서 $1, 뭐 우리나라 KRX에 있는 거, 그 다음에 CME에 있는 달러엔, 뭐 달러 유로 너무너무 유동성이 좋거든요. 네. 거의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뒤집으면 만약에 한국이 거버넌스가 미국식으로 선진국향으로 가면은 해외 자금 들어올 게 꽤 많겠네요.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그럼요. 네. 한국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잘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매력적인 시장이잖아요. 네. 매력적인 시장인데 자본 시장이 글로벌화 돼 있지 않은 거. 네. 글로벌화 돼 있다는 거는 꼭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글로벌을 하자 그러면 국내에서 뭐 이러자 그러면 야 우리께 더 좋은데 왜 글로벌을 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 말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요. 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다고 전제를 해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쁜 글로벌을. 네. 왜 그러냐면 글로벌 한다는 거는 남들하고 표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야 한국이 뭔가 좋은데 뭔가 제도가 달라. 그럼 불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불편하면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조금 격차에 있던 대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좋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글로벌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맞춰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러잖아요. 아 좋은 건 맞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워낙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하고 자꾸 벗어나는 그런 제도 같은 거는 만들면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빨리 쫓아가야 된다. 뭐 우리 입마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MSCI 지수, 외환 거래, 뭐 공매도, 뭐 상법, 네.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 제가 뭐 무조건 글로벌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글로벌이 한국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그 리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의 그 사이즈가 훨씬 커지겠죠. 훨씬 커지겠죠. 네. 그리고 거꾸로 우리도 해외로 자꾸 나가야 되는 이유가 줄어들겠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해외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국내 투자가들은 점점 해외로 나가서 국내 자본시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네. 해외 거는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또 삼성전자 같은 그룹이 나왔을 때 왜 한국에다 내가 상장을 해? 미국 가서 하면 되지 하는 일이 뭐 불과 얼마 안 가서 생길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최근에 쿠팡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쿠팡이 미국에 한 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걔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플러그가 유럽식이 있고 뭐 미국식이 있고 이런데 그거를 맞추는 것처럼 또는 이제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손흥민이 유럽 가서 뛸 수 있었던 건 룰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라지만 한국에 그런 숨어있는 재능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런 거 할 때 이 네.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에 플러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똑같은 플러그를 껴요. 네. 뭐 3개짜리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2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장하는 거죠. 야 3개짜리보다 2개짜리가 좋아.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뭐 열 전도체도 좋고 다 인정.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 다 3개짜리 끼는데 우리 2개짜리면 한국에 오려면 뭐 와서 뭐 바꿔야 되잖아요. 네. 불편하게 만들면 불편한 게 코스트고 코스트가 발생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문화의 개방을 할 때 일본 문화 개방은 우리 다 망한다 이랬거든요. 네. 분명히.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한번 해봐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열어봤더니 웬걸 시간 지날수록 처음에는 걔네 뭐 만화 보고 뭐 음악 듣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향을 보면 저희가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10만 금융 전사예요. 네.
증시각도 네, ETB 예. 10만 금융전자. 네, 예. 왜냐하면 개인들 역량 보면 세계적으로 거의 탑급인데 그럼요. 왜 이 사람들이 금융에서 못해? 그럼요. 그러니까 룰이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예. 뭐 트레이더들도 보면 한국 트레이더들이 엄청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잘하고 네. 똘똘하고 네. 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디스플린 있고 시킨 대로 딱 정한 대로 하고 훌륭한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그래도 약점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어. 영어가 뭐 대표적인 영어가 약한 게 항상 또 목덜미를 잡고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글로벌화 같아요.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저희 세대보다 좀 낫잖아요. 그렇죠. 영어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낫고 네. 막말로 하면은 뭐 옛날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저희는 우리 때만 해도 진짜 이런 얘기 싫어하시겠지만 해외에 나가려면 진짜 어려웠어요. 비자 같은 게 안 나왔죠. 네. 네. 단수 여권이라고 아세요? 여권이 한 번 나왔다면 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수 여권, 복수 여권 무슨 네. 말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네. 요즘 건 다 복수 여권인 거예요. 네. 멀티플 여러 번 네. 쓰는 거예요. 단수 여권은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게 88년까지예요. 네. 88년이면 옛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계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네.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나쁜 거다. 무조건 길게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글로벌화가 어떤 건지, 글로벌화가 단순히 우리는 이제 뭐 주식시장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있지만 우리 김 대표님한테 들으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외환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글로벌화를 하려면 뭐를 바꿔야 된다를 국제 시장에서 뛰셨던 분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